건데요. 첫 번째 강의는 아태반추동물연구소 김성진 소장님의 강의입니다. 김성진 소장님께서는 파머스앤즈를 공동 개발하셨고 현재 아태반추동물연구소의 소장으로 반추동물에 대해 연구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디지털 데이터로 농장 운영 제대로 하기라는 주제로 농장 운영에 있어 데이터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김성진 소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제가 마이크를 드는 게 힘들어서 그냥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아태반추동물연구소의 김성진입니다. 제 목소리를 저희 지금 이 육성보다는 사실 유튜브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송아지를 인공포육을 처음 시작했고 보편적이지 않을 때 인공포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고통스러운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게 됐고 그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만들었고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 중에 제가 이제 소 행동에 관련된 연구들을 했었는데요. 송아지가 아프면은 사인을 줘요. 나 아프다고 말로 못하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저는 느낌으로는 알아요. 그 행동으로 이제 눈으로 보고 아는데 이것을 무엇인가 장치로 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런데 바딧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통하는 부분이 많았고 이 바딧 심미정 대표 이하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소를 위해서 이 장비들을 개발하는데 헌신적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자식과 같은 존재입니다. 바딧도 그렇고 파머스앤즈는 제 자식입니다. 제 자식이 살아있는 자식이 생명체로 있는 자식이 셋 있고 인공지능 자식이 하나 더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인공지능으로 모든 것 데이터를 분석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최종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연구소의 제일 큰 목표입니다. 저 연구소는 과학을 현장으로 또 현장을 과학으로 하는 슬로건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람과 동물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그리고 돈이 많이 벌게 된 걸로 사료를 소한테 맛있는 걸 사주면 소가 행복해지죠. 그렇게 되길 원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영향력을 받아가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한우의 소비 환경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변화하긴 했지만 최근 들어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이냐면 지속 가능 축산에 대한 도전입니다. 환경, 친환경, 저탄소, 무항생제 등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죠. 특히 최근에는 축산물 안정성을 뛰어넘어서 휴머니티에 관련된 것도 새로운 도전 과제이기도 합니다. 동물 복지에 관련된 것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또 사회적 분위기도 가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이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저는 최종적으로 가축 정밀 사양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축 정밀 사양은 정밀 모니터링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갖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정밀하게 분석된 정보를 데이터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선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데이터를 운영할 것인가가 아주 많은 데이터들이 있죠. 그 중에서 어떤 데이터를 선별해서 운영할 것인가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 목표는 생체, 이력, 소비까지 반영되는 그러니까 데이터의 행의 전주기, 유통까지 과정 중에서의 데이터들을 소비자한테 전달할 수 있는
것까지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자, 그러면 가축 정밀 사양이 무엇이냐? 자, 일단은 그냥 우리 한 번씩 외쳐보는 일을 해봅시다. 모르는 게 약이다. 자, 모르는 게 약. 모르면 마음 편하죠. 뱃속 편하고. 네, 뱃속 편해요. 속가 뭐 아프든 말든 뭐 소주 한 잔 먹고 있을 때는 다 잊어버리죠. 그런데 모르면 망한다. 모르면 망한다. 아, 진짜 그래요. 제가 이제 보통 저희 이제 지인들하고 소주를 한잔 할 때 각각의 지인들이 소들이 누워서 못 일어난다고 얘기 전화가 집에서 올 때가 많아요. 이제 이미 여럿이 소주 먹다 달려가죠. 대리 불러서. 그래서 결국에는 뭐 안 좋은 케이스들이 많이 생기는데 1,000만 원 날아가는 경우들이 흔하게 발생하죠. 자, 그러면 아는 게 힘이다. 아는 게 힘이다. 자, 그런데 알면은 우리가 이제 마음이 좀 괴로워져요. 사실은 엄청나게 괴로워져. 알기 시작하면 소가 아프기 시작하면 왜 우리 소는 매일 아프고 그 매일 죽는 건가? 그에 대한 고민이 생기고 밥도 안 넘어가게 되죠. 우울증이 생겨요. 근데 이 알기 시작하는 게 이제 힘의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 생기게 돼요. 그건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외쳐보겠습니다. 알면 돈 된다. 알면 돈 된다. 자, 그럼 데이터를 아는 게 힘이긴 하지만 그 돈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것을 이번 시간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밀 사양에 대한 것은 뭐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것들 정밀 사양이라고 제가 정의한 것입니다. 다음. 자, 소는 데이터를 먹고 자란다라고 제가 여기다 이렇게 크게 글씨를 써놨습니다. 소는 실제로 무엇을 먹죠? 풀하고 농무사료, 쉽게 얘기하면 사료를 먹죠. 그런데 소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서 소의 그 사료만 먹는 게 아니라 먹는 건 실제로 사료를 먹지만 그 과정 중에서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존재하고 그것을 먹고 자란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소만 두고 보면은 얘가 한우냐 젖소냐를 따지죠. 그리고 좋은 소냐 나쁜 소냐, 뭐 KPN 따져갖고 뭐 수정하고 뭐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리고 뭐 성별이 이제 번식을 쓸 거냐, 순놈을 쓸 것이냐, 뭐 거세를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따지죠. 그런데 그 사양 표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양 표준의 기준은 이 성별과 일령으로 모든 것들이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 이때 그 순놈이냐 암놈이냐에 따라서 그 어느 며칠령에 대한 그 기준을 갖고 사료를 얼마나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그 요구량이 한정이 되죠. 그러면 그것에 맞게 풀 사료, 곡물 사료, 부산물 등을 섞어서 배합해서 주는 거죠. 그런데 그 실제로 이것들이 제대로 소들이 먹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도구는 없어요. 아직까지. 그냥 눈으로 잘 먹고 있는지 못 먹고 있는지 어떤 소가 잘 먹고 있는지. 보통 우방에 우리가 소를 4마리를 두게 되죠. 뭐 4 곱하기 5면은 5마리가 들어가, 5 곱하기 10 곱하기 5면 5마리 정도가 들어갈 테고 4 곱하기 8이면 3마리에서 4마리가 들어가게 되죠. 그럼 어떤 소가 실제로 잘 먹고 어떤 소는 못 먹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커가는 과정을 보고 결과값을 보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도축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 늦어요. 그러면 키우면서 알고 키우면서 조절할 수 있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것에 대한 설명들을 이번 시간에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모든 데이터를 소들이 먹는다. 만져보기만 해도요.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잘 먹느냐가 생산물을 좋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은 결국 돈을 많이 받을 것인가 돈을 적게 받을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생체 정보 행동 모니터링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그 제목으로 여기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 소가 잘 먹고 잘 크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그러면 그 생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송아지의 경우는 소유, 근데 젖을 잘 빨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뭐 물론 이제 사료섭취가 진행되면 그 사료섭취와 반주로 행동에 대한 것이 잘 이행되는 것인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거세고, 번시고 모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일상 행동들을 우리가 수치로 감지를 한 다음에 여기서 변화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것인가, 소유가 감소한다든가 수치가 감소한다든가 단추가 감소했을 때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지들을 파악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은 데이터고 뒤쪽은 의사결정의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이상 징후의 감지는 가축 정밀 사양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그걸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궁극적으로 탄소 저감과 동물 복지 증진, 농가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일상행동이라는 것은 가장 흔히 먹고 자고 싸고 소화시키고 하는 것을 수치화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파머센즈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이제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 일상행동을 감지하고 있고 계신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것을 아직 잘 이해를 못하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음. 거세우 생애 전주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는 내용이실 것입니다. 그 이런 수가 수정이 되고 송환 시기를 거쳐서 육성 후 비육성기, 비육후기 각 단계별로 사양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그 사양 포인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얼마나 잘 먹냐, 얼마나 잘 소화시키느냐예요. 그러면 잘 먹냐는 얼마나 안정적으로 섭취하냐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어느 날은 잘 먹고 어느 날은 못 먹고, 특히 반추동물은요 어느 날은 잘 먹고 어느 날은 못 먹게 되면은 반추의 향상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면 반추에서 발생되는 휘발성 지방산 등에 대한 그 에너지원들을 흡수하는 데 제한이 생기게 되죠. 그것을 이제 이거 제가 다음 슬라이드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음. 이 슬라이드는 양은목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 거세우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농장을 컨설팅을 해주신 내용입니다. 제 컨설팅 받은 내용 중에 특히 이 송아지 구간에서는 노무사료 위주의 사양, 빨간색이 노무사료고요. 초록색이 조사료입니다. 노무사료 위주의 사양을 하다가 육성기 때는 거의 비슷한 비율의 5대5 정도에 대한 5대4나 5대5 정도의 비율로 조농비를 유지하면서 사양을 하게 되죠. 그리고 비육 전기, 비육 중기, 비육 후기에서는 8대2 정도의 조농비를 유지하면서 거세우 사양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각각의 구간마다 소들의 사료 섭취 시간과 사료 섭취 반추 시간이 변화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사료를 구별을 했을 때 얼마나 안정적으로 사료 섭취 시간과 사료 반추 시간이 변동폭 없이 유지되는 것인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주시고 그것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면은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그래프가 나오면 사람들이 여러분 어려움이 생겨요. 해석을 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가로축은 보통 대부분 시간을 표시해요. 시간. 세로축은 양을 표시를 해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송아지가 6,000초 동안 사료를 먹게 되면은 포유 이전, 그러니까 이후 이전에 젖을 먹고 있는 송아지가 6,000초 이상 정도, 6,000초면 몇 분이죠? 100분 정도 됩니다. 자, 따라가 보겠습니다. 쭉 하면은 약 1000g, 1kg 정도의 사료를 먹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저도 경품 하나 써도 됩니까? 네. 자, 송아지를 이유하는 시점에 이프치기 사료를 대략 몇 킬로 정도 먹이면은 네? 1kg. 경품 주세요. 보통 이제 1kg 정도 되면은 근데 그걸 중요한 건 어떻게 알죠? 저희 번식을 해요. 그러니까 번식을 하시는데 송아지가 1kg를 먹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냐고요. 몰라요. 그렇죠. 잘 몰라요. 자, 그럼 누군가 대신해 확인해 줄 수 있는 도구가 있으면 좋겠죠.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데이터인 거예요. 데이터 어떤 데이터? 디지털 데이터. 디지털 데이터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디지털 장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인공지능으로 차량 섭취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디스에 요청을 하고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었던 게 파머스엔즈인 거죠. 자, 다시 6,000초 100분 됐을 때 1kg 되면은 이 송아지는 만약에 이렇게 된 송아지가 알림을 주면 우리는 이유를 해도 무방한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요거는 이제 0일부터 1000일까지 그 보통 비육 거대우가 출하될 시기가 되는 거죠. 전 구간의 사료 섭취 시간과 단축 시간을 모니터링한 것을 한눈에 그림에 들어오게 표현한 거예요. 자, 평균적으로 보면은 400일 이상 됐을 때 100분 정도에서 상회해서 그 사료 섭취 시간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통 사료 섭취 시간이 150분에서 150분 사이에 유지가 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런 파장 형태로 어떤 때는 높고 어떤 때는 낮고 뭐 이런 일들이 반복하게 되죠. 자, 사료 섭취 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이냐면 일단 첫 번째가 기호성이에요. 어느 날은 맛있는 사료, 어떤 날은 맛없는 사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서열이에요. 세 번째는 기후도 한몫해요. 날씨가 더우면, 기압이 낮으면, 갑자기 비가 온다든가 하면 사료 섭취량이 뚝 떨어지게 되죠.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사람이 그러니까 뭐 기후를 크게 조정할 수는 있죠. 더우면 시원하게 해주고 추우면 따뜻하게 해주고. 자, 그런데 비가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서열이라든가 기호성은 조정해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A라는 사료에서 사료를 공급하는데 기호성이 갑자기 변화가 생겨서 사료 섭취량이 떨어졌어. 근데 모르고 며칠 있다가 아는 경우가 있지만 그 파머스엔즈가 직접 바로 알려준다고 한다면은 바로 컴플레인하고 한두 마리가 그런 게 아니라 전체수가 그렇다고 확신을 갖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사료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그리고 사료 섭취량과 사료 반주 시간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행동에 대한 것을 모니터링을 꾸준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농장에 맞는 사료 섭취, 사료 급여 구조도 만들 수 있고 사료 자가배합 사료를 만든다고 한다면 아주 나의 자가배합 사료가 정확하게 투여가 되고 있는지, 배합되고 급여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자, 이거는 이제 송아지 얘기인데요. 아까 신 대표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송아지가 아프고 뭐 폐사율이 어떻고 돈 먹는 시간을 알고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주로 우리가 송아지가 질병이 생기는 구간이 이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기 숫자가 잘 안 보이긴 하지만 보통 7일에서 15일 사이에 소화기성 질병,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로타, 코로나, 크리퍼, 이 극복하기 어려운 극복하려고 노력하면 되는데 극복하기가 어려운 질병들이 아주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조기에 발견하게 되면은 그리고 또 이제 농장의 그 발병률과 유병 기간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어떻게 이것을 줄여야 될지 그리고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이 서게 돼요. 예를 들어서 소요 시간이 5일 이전부터 그러니까 5일을 기준으로 해서 빠르게 유병률이 그러니까 송아지가 설사를 발생하게 되면은 초유의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IDG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서 빨리 병이 걸릴 확률이 높고요. 근데 그 이후에 뭐 한 15일 정도의 설사가 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초유의 역할이 크게 발생할 확률도 높고요. 그래서 이런 송아지 사양 방법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치료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는 단축 시간이에요. 자, 우리가 보통 100분 정도 되는 시간이 이 정도 되는데 여기서부터
평균적으로 100분 정도 되는 구간을 따져보면 대략 30일 정도 돼요. 자, 이때 반추 시간이 정상적으로 30일 정도 됐을 때 올라주냐 안 올라주냐는 이유를 하냐 마냐 아니면 이유가 잘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이 이유, 그러니까 송아지가 젖을 먹여서 먹다가 이제 고용사료를 먹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이유라고 그러는데, 결국 송아지가 그 궁극적으로 노무사료와 조사료를 잘 먹게 해서 큰 소로 자라게 하는 데 바탕이 되는 가장 근본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자, 이건 아주 재미난 연구인데요. 제가 이제 그 인공포육과 자연포육에 대한 그 연구를 했어요. 어떤 게 더 조기 이유에 적합한지. 조기 이유예요. 목적은. 조기 이유는 고용사료, 즉 잎붙이기 사료와 풀 사료를 얼마나 잘 먹게 해주는 것이, 먹게 해주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kg 정도의 사료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그 최종 목표죠. 그러면은 이유를 빨리 하고 또 어미소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최소화시켜주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통 우리가 보면 파란색이 인공포육이고 주황색이 자연포육이에요. 자, 태어나서 16일 때부터 30일 때까지 살 섭취 시간을 측정을 했어요. 살 섭취 시간 측정을 했는데 두 구간의 차이는 별 차이가 없지만 그래도 인공포육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어요. 그런데 30일부터 한 달부터 생후 한 달부터 60일까지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증가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증가 속도가 낮게 나타나요. 이거는 인공포육이 조기 이후에 아주 적합하다는 것을 판단하는 그 연구 자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인공포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라는 것도 이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인공포육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개체 간의 차이로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시간이 얼마 있죠? 10분 정도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이런 차이를 우리가 발견해서 개체 간의 차이를 확인하고 그 개체가 사료섭취 시간이 잘 증가되고 있느냐 아니면 잘 증가되고 있느냐 아니면 잘 증가되지 않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이유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과 이유를 잘 되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자,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그림이에요. 자, 해본 농장에, 제가 앞에 연구소의 연구 농장에 그 육성기부터 시작해서 비육 후기까지 소들 체중을, 어새우 체중을 다 잰 거예요. 그 중에 비육 후기에 있는 놈 두 놈을 이 두 놈과 이 두 놈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이 낮게 나타나는, 체중이 낮게 나타나는 지점, 대충 여기가 이 정도면은 600kg가 650kg 정도 되는 거예요. 비육 후기 650kg면은 옥슬소예요. 근데 이렇게 900kg가 950kg가 나는 소도 있죠. 그럼 차이가 몇 킬로? 한 300kg 차이가 나는 거예요. 생체중.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그래서 송아지 때 데이터들을 제가 다시 복귀해서 분석을 해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27일령의 반추 행동이 100분에 도달하는 것이 900kg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48일령, 27일령과 48일령이 딱 20일 차이가 나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냐? 반추 행동이 100분에 도달하는 게 되는 게, 그러니까 대략 정상적인 반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활하게 반추를 한다라는 지점이 100분 정도 되는데, 이 지점에 도달하는 시간, 일령이 48일령. 이 20일의 차이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거긴 하지만, 생체 중에 300kg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질까요? 초기의 사양 관리가, 송아지 초기의 사양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 그림으로 한 장으로 설명할 수 있고, 사실은 오늘 이것만 보고 가셔도 돼요. 자, 그러면 송아지 때 있다가 이제 그 슬기로운 사무생활 원장님
장규 원장님이 잘 설명해 주실 내용인데, 자 이거는 650kg도 아니고 550kg짜리예요. 이 두 마리 운전이라고 하지만 이 뭐가 문제냐면 얘하고 지옥 중량, 그러니까 생체 중량 차이가 400kg 차이가 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찾아보니까 송아지 때 호흡기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호흡기 치료를 어떻게 했느냐. 자, 이 빨간 선이 무슨 얘기냐면요, 호흡기가 왔을 때 기침 횟수를 카운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림을 줘요. 자, 이게 빨개졌으니까 빨간 거 오늘 너 이게 송아지 기침 많이 왔으니까 치료해라,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한 번 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치료를 했어. 안 났는데 잘 낫고 있다가 한 번 더 왔어요. 그래서 치료를 또 했어요. 그래서 아예 분멸을 했죠. 호흡기 분멸을. 말이 좀 거칠긴 하지만 분명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런데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치료를 중간중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치료 방법이 잘못해서 너무 늦게 치료가 들어갔던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결과가 지금 이렇게 극단적으로 맞게 나왔습니다. 그럼 농장에서 이런 소의 비율을 줄이는 것이 결국 돈 버는 일인 거예요. 이런 소의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런 그 행체 정보, 행체 행동 정보로 우리가 얘기하는 밥 먹고 반추하고 기침하고 뭐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해야 된다. 모니터링해서 그걸 갖고 적극적으로 소의 삶에 개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비육 전기에 해당되는 소의 그 일당 등체량을 측정해봤는데 이 1.28kg 나온 놈과 0.89, 약 400g 정도의 차이가 나는 소의 행동 데이터를 분석한 거예요. 아주 재밌어요. 빨간색은 1.2kg, 초록색은 800g 정도예요. 400g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서 큰 차이가 가장 무엇일까요? 이 차이. 한 섭취 시간의 변동폭이 커요. 파란색은 크고 빨간색은 좁죠. 자, 이거는 무엇을 뜻하냐면 안정적으로 사료 섭취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내 소가 안정적으로 사료 섭취를 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하죠. 어느 날은 많이 먹고 어느 날은 적게 먹고 이게 제일 안 좋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반추의 환경에. 결국 그게 생산성으로 표현될 거라는 거예요. 번식우도 마찬가지예요. 번식우 자료인데 공태일 42일 되는 놈의 발정 행동을 모니터링해서 수정을 이제 세 번째 발정 왔을 때 40일 만에 모니터링을 한 거죠. 그래서 40일 정도의 수정을 해서 성공한 게 있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100일 정도예요. 중요한 건 이것도 눈으로 확인하는 것보다 보통 눈으로 확인하는 게 잘 숙련된 보고에 의하면 대략 한 70%에서 75% 정도가 숙련된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확률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100%가 안 된다고. 이렇게 장비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아주 섬세하게 확인할 수가 있죠. 5분 정도 더 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난산. 보통 난산을 하게 되면은 분만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행동의 패턴이에요. 활동량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누워있는 시간이, 기록 시간이 늘어나요. 그리고 누우려고 하는 그 횟수가 늘어나게 되고, 양수가 터지게 되고, 양수를 핥기 시작하고, 이어서 송아지가 분만하면은 했죠. 근데 이 과정 자체가 난산은 길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최근이 아니고 이미 그 KPN의 용량 기술 능력이 50을 넘어갔어요. 무슨 얘기냐면 웬만큼 잘 키우면은 번식우에서 나온 송아지의 생체 체중이 40kg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초산우들은 대부분 난산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파머스엔즈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분만에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이게 산후조리를 잘하는 케이스입니다.
단축 시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거는 산후조리를 이쪽은 단축 시간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분만 이후에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서 그 산후조리를 잘한 케이스고 이제 산후조리를 못한 케이스예요. 그러면 산후조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것도 데이터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음. 자,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패스. 자, 난소낭종, 난포낭종이라고 그러나요? 동작이. 난소에 난포가 낭종이 생겼을 때 난포낭종이 생겨서 지속적으로 발정이 오고 치료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번식으로서 활용하지 못할 수의 행동 패턴이에요. 발정 패턴. 그래서 그 도태를 하게 된 그 데이터이죠. 다음. 자, 이제부터는 미래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속별특권임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알고리즘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소가 파행이 오게 되면 우리 영어로 앵리스라고 하는데 이게 껄떡거리기 시작하면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기에 잘 발견해야 치료가 빠르고 그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다리를 하나 못 쓰게 돼서 결국은 죽게 돼요. 버리게 되는 거죠. 다음. 더위 스트레스 잡아낼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더위 스트레스를 해결해야 돼요. 그럼 번식 성적 좋아지고 거세 후에 비육 성적 좋아져요. 다음. 자, 제가 이 사진을 볼 때마다 나의 1,000만 원이 어디로 갔나 안타까움을 표현하죠. 이거는 제 소고 실제로 이제 누워서 못 일어나서 죽게 되는데 제가 하도 억울해서 CCTV를 녹화된 걸 찾아가지고 얘 행동들을 모니터링했는데 결국에는 어떤 행동들의 문제가 생기냐면 옆으로 여기서 표현하는 생활하고 표현하는데 누워 있는 시간에 빈도와 지속 시간이 늘어나요. 그게 이제 육성기와 비육 후기의 차이예요. 그런데 옆으로 누워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버리면 반주위의 가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것으로 복압이 차고하고 결국 죽게 돼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파머스엔지가 알림 서비스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네. 빨리 만들어주세요. 자, 다음. 사실 여기 앞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보시기에는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지만 이렇게 소중하게 보인 정보들은 여러분들한테 다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새로운 서비스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새로운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산성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돈을 많이 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래를 함께 열어야 돼요. 제가 아디를 찾아가서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같이 만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함께 미래를 열고 함께 알아가는 것 같은 적이에요. 우리 한 번만 외쳐봅시다. 아는 것이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